자, 우리 드라마, OTT 정말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진짜 재밌어요. 1화, 2화, 3화, 4화. 진짜 재밌어서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갑자기 12화가 보통이다 보니까 한 9화쯤 갈 때부터 뭔가 흐지부지하고 결말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맥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짜증나죠. 그죠? 시작과 결말이 다를 때 처음에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주식으로 팔고, 복잡한 회사는 쪼개서 분할로 팔고, 계속할 회사는 승계, 자녀, 가업 승계를 목표로 하고, 팔 수 없는 회사는 자산부터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팔 수 없는 회사, 나는 누구한테 이거 팔거나 그럴 거 아니야. 물론 호스텔이나 이런 걸 팔 수 있죠. 예, 수익이 명확하니까. 그러면은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는 물통에 쌓이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찰랑찰랑 넘치게 절대 하지 마세요. 찰랑찰랑 넘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빼고 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 법정 준비금에서 조금 더해서 한 70% 정도, 65%에서 70% 정도 유지하는 게 적정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파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매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대표 오너의 목표가 나는 지속가만해서 매각할게. 아니면은 통제권 유지할래. 이 통제권 유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 지분을 좀 넘겨서 투자를 받아야지.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회사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해. 그래서 새로운 주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그 얘기 들어보셨죠? 51% 지분은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점주주라고 하거든요. 또 과점주주는 51%가 맞을까요? 과점주주의 의미? 이거는 법인에서 내가 행사권을 남들보다 지분이 1%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 그 과점주주는 51%가 아니라 50% 지분 플러스 한 주입니다. 이 한 주의 차이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의사가 대립되고 있어. 내가 한 주가 더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의결권이 더 센 겁니다. 그러면 50 플러스 한 주는 불안하죠. 그러면 법인 100% 지분에서 내가 통제권을 완전히 갖고 싶어. 그럼 그 통제권을 온전히 내가 1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식 퍼센테이지는 66.7% 이상. 66.7% 이상 있으면 나 혼자 1인 의사로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이 통제권 유지라는 의미는 50% 플러스 한 주 또는 51%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맞지만 과점 주주고 그다음에 이제 더 확실한 걸로서 내가 이제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67% 가지고 계시네. 67%. 예. 전 사실은 50대 50%, 50대 50대 50%의 50% 지금 갖고 있는 공동대표나 이거를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합의 안 되면 뭘 못해요. 합의가 안 되면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마케팅 한다는 회사, 그 회사 젊은 친구들인데 제가 컨설팅 다니고 만나고 하면서 그런 케이스 처음 봤어요. 젊은 친구들인데도 무조건 50대 50이거든요. 이익 생기면 뭐든지 50대 50으로 가져가요. 그렇게 동업을 잘 유지하는 친구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부럽다. 두 번째는 야, 정말 존경스럽다. 나이 여부를 떠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결혼 생활에서 오래 지나면 부부끼리도 뭔가 원만한 합의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돈이 걸려 있는 주식 회사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연금을 최적화시킬 건지 가업을 지속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뭐 있을 때 그때에서 경영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향해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 각 기업마다 컨디션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법인의 가치 구조에서 그 대표의 목표에 맞게 가장 왜곡되지 않는 절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장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에 연봉 설계, 퇴직금 배수, 주주구성, 가족법인 정관 세팅을 법이 설립할 때 초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중간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필요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배당 전력은 3년 지나서부터 잉여금이 쌓이고 매출액이 충분히 생겨가지고 아이조리 배당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때부터 매년 배당 전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종소세에 영향 없는 가액 범위 내라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그 종소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제가 정확하게 좀 숫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450만 원인가 1,800만 원 금액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면 종소세 안 내고 매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뺐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이익 소각이라든지 사전증여 가업승계, 가업승계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저거를 유지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600억 넘게끔 그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견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큰 곳들은 저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것도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종업원 직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사업 목적을 변경을 안 됐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업 승계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훨씬 더 풀어줬어요. 완화를 시켜줬어요. 완화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가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자녀다. 이제 내 아들을 이제 내 회사를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제조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법인이 됐든 뭐든 됐든 그 사전증여 상속보다는 사전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가업승계 그렇게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 배수를 설정하면 저거는 미래 어느 시점에 퇴직금을 가져갈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가져가는데 분리과세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희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전 기간에 걸쳐서 물음표. 이게 뭔지 정답 맞추시는 분 제가 책 한 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호텔 들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까요? 전 기간에 걸쳐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될 거.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뭐 빠진 거 단어 하나 있나 보세요. 절세. 네? 절세. 아니요. 이게 전체가 다 절세하고 있는 거. 혹시 다음 분? 정관. 정관? 아니요.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정관 여기 세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관심이요? 네, 관심 중요하네요. 자, 마지막 한 분. 대답 안 하고. 엑시트 지금 엑시트 설명 계속 한 겁니다. 예? 적격 증빙? 아니고요. 힌트 드릴게요. 사전증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사전증여 말고 뭐 있어요? 두 글자. 상수도. 이 상속증비는, 잠깐만요. 이건 캡처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사진 찍지 마시고, 캡처해서 깔끔하게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 아이패드가 나갔다.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네. 그, 상속이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지 국세청 자료, 아이고, 9시 넘었네. 상속 준비는 2008년도에 국세청의 세금 절약 가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재밌어서 뽑았는데 월세는 인컴 수입이고 전세는 뭘까요? 내줘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부 부채라고 해서 부채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이 갈 때 상속세가 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종소법인의,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좋다. 3주 전에 정확하게 저 케이스가 저한테 컨설팅에 들어왔어요. 캐나다 사시는 분인데,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예, 점점점 안 좋아지시고 임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동산, 저기 분당에 있는 미금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그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 부부하고 부모님하고 양 거래를 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상속세 다 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6억 5천 세금 내라고 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 양수양도 계약서 쓰고 그 부동산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뭐를 실수했냐면 돈을 어머니 통장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보냈고 그리고 그 가액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나와서 변호사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저기 그 이제 사돈이 돌아간 거죠. 네, 시아버지 입장에서 사돈이 갑자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님도 재산이 좀 많으세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안 되겠다. 나도 빨리 자식한테 증여해 줄 테니까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가 이제 캐나다 가셨고, 이제 겨울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어서 상담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08년도 국세청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상속세 납부 제도를 마련해라.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윤석열 대표의 당선이 무효가 확정됐죠. 그죠? 인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로 내보낸 정당이기 때문에 그 후보 자체, 당선 자체가 무효하기 때문에 선거 보조비 받은 얼마더라? 365인가 얼마를 국민의힘에서 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개정에서는 현금은 116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네, 그거를 내려면.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또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있고 자산이 꽤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상속 재혼에 대한 준비 없이 자녀한테 상속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녀는 뭘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까요? 자기 소득 출처로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자녀를 주주구성으로 가족법인을 집어넣고 배당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매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재원으로 자기 근로소득 배당받은 거 세금을 내면서 한 거에 대한 자기 소득 출처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증여나 상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현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 하냐면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이 계약자가 될 겁니다. 법인이 계약자가 되는 거고, 법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는, 상속가액이 내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걸 계산해서 그만큼에 대해서 월 납입보험료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피보험자를 대표인 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돈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피보험자 아닌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아까 정관에서 유족보상금 제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치? 그게 있어야지만 법인에서 이제 보험 가액이 10억, 20억 들어왔어요. 이 돈을 가족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관에 유족보상금 부칙이 있어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뭐예요? 다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거 딱 이렇잖아요. 자동차 사고나 큰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아, 내가 왜 진짜 화재보험 안 들어놨지? 뭐 안 해놨지? 되게 후회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요즘은 의술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장암에도 뭐도 웬만하면 다 치료 잘 받고 말기 아니면 다 회복해요. 요즘에 암보험 드는 거는 뭐로 받을까요? 병원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장암 3기로 해서 항암치료까지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비가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2주 동안 있었다고 치죠. 그럼 한
보통 대자금 3기로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국가에서 거의 80%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80%, 85% 나오고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서민분들은 그거 나온 거에 나머지 가지고 의료비용비 내고 약 쓰고 뭐 이런 거를 그 자기 해당되는 구청 가져가면 나머지 10% 추가로 또 나옵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은 2%에서 5% 안에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그 의료보험 보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에 암보험 드는 거는 암 수술비 아니에요. 생활비. 내가 병원에 수술 받고 누워있고 활동 못하고 1년 동안 생활 못하는 동안에 그 생활비 받는 거 목적이 지금은 바뀌어 있어. 국가에서 그런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 상속세 제도는 여유가 있는 곳들은 저기 자산가들은 자꾸 추가로 더 많이 받는다. 왜? 내가 상속으로 자녀들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갈 게 많으니까. 배우자 상속공제가 넘어선 곳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딱 이 기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산이 30억 넘어가는 순간 이걸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하 아래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배우자 공제 있고, 유류분 공제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 공제 있고, 이거 다 빼면 세금 얼마 안 나요. 30억이 넘어갈 저기 상속가액이 넘어선다. 순자산 가치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돈은 무조건 보험으로 법인에서 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법인에서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어요. 100%. 이것도 세무적으로 두 가지 처리로 할 수 있어요. 나 무조건 비용 처리 받을래. 가 있고, 그래서 법인세를 낮게 낼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 이거는 금융상품으로 우리 재무 회계 처리해서 줄 거야. 이게 나간 거지만 우리 금융상품 계속 한 거니까 이거 우리 회사 돈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경정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경정청구 해보신 분 있죠? 경정청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경정청구라는 게 뭐냐면 5년 동안에 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무사마다 이게 처리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있는지를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샅샅이 뒤져보면 세금을 더 납부한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세금 더 납부한 거를 돌려받는 겁니다. 나라로부터. 나라로부터 돌려받는 거를 경정청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